여러분, 러시아와 한국, 이 두 나라, 뭔가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은밀하고 또 엄청난 기술 동맹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앞으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북한의 KN-23,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의 현무2 미사일인데요. 어떠세요?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죠? 서로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는 미사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 나라가 똑같은 기술을 갖게 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기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소련이 무너지던 그 혼돈의 시기였죠. 그때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단 한 번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15억 달러,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소련한테 빌려준 돈입니다. 지금도 엄청 큰 돈인데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냥 경제 원조 차원이었는데 이 빚이 역사를 바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련이 그냥 붕괴해버리고 새로 생긴 러시아는 완전 빈털터리였던 거예요. 나라 전체에 현금이 말라버렸으니 빚을 갚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 우리가 다른 걸로 갚으면 안 될까? 하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불곰 산업의 시작입니다. 러시아가 돈 대신 뭘 줬냐? 바로 자기네 군대가 쓰던 최신형 무기들을 그냥 현물로 넘겨준 거예요. T-80U 전차, BMP-3 장갑차. 이건 뭐 당시 러시아 군사 기술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것들이었죠. 근데 솔직히 처음엔 우리 군 입장에선 완전 애물단지였어요. 전부 미국 무기만 쓰던 때라 부품도 안 맞고 운용 방식도 다르고 그냥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애물단지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K방산을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원치 않게 받은 이 무기들이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엄청난 기회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러시아 무기들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뜯어본 거예요. 이걸 역공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T-80U 전차 기술은 세계 최강 전차 K2 흑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고 BMP-3는 K2-1 장갑차로 대전차 미사일 기술은 미국의 제블린 잡는 현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현무 미사일, 그 뿌리에도 바로 러시아의 기술이 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무기 몇 개 넘겨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기술 이전은 따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전략 기술이라는 건요, 아무리 친한 동맹이라도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가 전투기 만들 때, 우주 로켓 쏘려고 할 때 미국한테 핵심 기술 좀 달라고 하면 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팔았어요. 이게 바로 나로호 이야기입니다. 로켓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단 엔진인데 이걸 러시아가 그냥 통째로 팔아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약 이때 우리가 이 엔진을 들여와서 발사해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랑스러운 누리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러시아도 그 돈 받아서 자기들 새 로켓을 개발했으니 서로에게 완벽한 윈윈 거래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상황 다들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전쟁도 끝나겠죠? 그럼 러시아한테 제일 시급한 건 뭘까요? 바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건 사업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파트너가 필요한데 과연 이 궁지에 몰린 러시아에 손을 잡아줄 나라가 있을까요? 자, 그럼 러시아의 파트너 후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딱 한 나라만 남게 됩니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그럼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여기도 쿠릴 열도, 즉 북방 영토 문제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남은 건 중국인데 이게 또 복잡해요. 러시아가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거대한 이웃나라한테 종속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머리를 숙인다? 이건 러시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기초 과학기술, 그리고 한국의 첨단 제조업. 이 둘이 만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두 나라 사이엔 서로 원한을 가질 만한 역사적 갈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한국은 서방의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요즘 전문가들이 무국화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미국 같은 슈퍼파워가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강대국도 세계 문제에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각자 노생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살 길만 알아서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바로 이 말이 지금 시대의 생존 전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우리는 민주주의 진영, 저기는 공산주의 진영, 이런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얽매여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 당장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우리나라의 이익, 국익뿐입니다. 결국 소련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이 수십 년이 흘러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러시아와 한국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연한 거래로 시작된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아시아 전체, 아니 어쩌면 전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